이제는 한국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글로벌 콘텐츠 담당자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 미디어 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에 따르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흥행을 보장받는 시대가 왔다는 평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황금시장으로 여기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을 중국에 쏟아부었던 디즈니의 전략 변화는 충격적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 마케팅 담당자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디즈니 플러스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앨리스입니다. LA 본사 제자리에서 바라보는 할리우드 사이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요즘은 그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겨를이 없네요. 6년 전 제가 중국 시장 담당자로 발탁됐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했고 우리 모두는 제2의 도약을 꿈꿨죠. 매주 중국 현지 제작사들과 미팅을 가졌고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생각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코로나가 강타했고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등장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죠. 우리가 공들여 만든 콘텐츠들은 불법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유됐고 현지 제작사들은 창의성 없는 기획안만 반복해서 내놓았습니다. 분기마다 적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2020년 2분기에 5조 6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손실을 기록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엑셀 시트와 씨름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죠. 회의 때마다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중국 전문가라는 제 타이틀이 무색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회의실에서 실시간 시청자 수 데이터를 보면서 모두가 할 말을 잃었죠. 28억 시간이라는 놀라운 시청 시간을 기록했고 예상 수익은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더군요.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가 잘못된 말에 베팅한 걸까? 놀라웠던 건 제작비였습니다. 단 250억 원으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니요. 우리가 중국에 쏟아부은 금액의 극히 일부였죠.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 콘텐츠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죠. 특히 눈에 띈 건 우리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성과였어요. 2021년 11월 한국 진출 이후 무빙과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자국 작품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견했을 때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반짝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싶어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주 줄 테니 뭔가 찾아와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들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죠. 디즈니 어쩌면 제 미래가 걸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요. 비행기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내야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여름 저녁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태블릿으로 무빙 시청 데이터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650억 원의 제작비로 디즈니 플러스 역대 한국 오리지널 중 최고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는 숫자들이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첫 미팅은 한국의 유명 제작사의 스튜디오에서 이뤄졌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 들어서자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에서 봤던 화려한 로비도 과시적인 인테리어도 없었어요. 대신 곳곳에 스토리보드가 붙어있는 모니터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편집실이 보였죠. 제작사 관계자를 만난 건 스튜디오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와 함께 두꺼운 기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촘촘한 제작 계획과 상세한 마케팅 전략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우리는 스토리를 팝니다. 화려한 특수효과나 큰 제작비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빙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고 한국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세계적인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저는 여러 제작 현장을 방문했어요. 주당 평균 48.5시간이라는 업계 통계가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죠. 중국에서 봤던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아닌 PD부터 스태프까지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스튜디오 시스템이었습니다.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흔히 보던 백기기식 기획이 아닌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과정이 있었죠. 한 편집실에서는 밤늦게까지 새로운 시리즈의 편집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타임라인을 조정하던 PD가 문득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만듭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의 6년이 실패였다면 이곳에서는 진정한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LA 본사에 첫 주 리포트를 보내면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가 찾던 답은 바로 한국에 있었어요. 화려한 숫자나 거대한 시장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그것을 만들어내는 열정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 콘텐츠의 진짜 매력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으니까요. LA 본사로 돌아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저층 회의실에 모인 중국 마케팀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얼어 있었죠. 마이클은 제 한국 리포트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50억 달러. 그가 입에 올린 중국 투자금은 마치 저를 짓누르는 망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로 이야기할 때였죠. 넷플릭스의 성과와 우리 무빙의 데이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예상대로 마이클의 반발은 거셌어요. 한국을 일시적인 거품이라 폄하하면서 이사회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건 분노보다는 공포였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제임스가 새로운 데이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국 제작사들의 세계적인 제작 역량,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청자들의 반응까지.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마지막 카드는 의외로 개인적이었습니다. 앨리스, 당신도 6년 전에는 중국을 선택했었죠. 그의 말은 정확히 제 아킬레스건을 찔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있었으니까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며 6개월 안에 성과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더 이상의 반론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회의실을 나서는 마이클의 표정에서 묘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결과를 보자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책상 위에는 이미 한국 제작사들과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LA 본사에서의 승리 이후 제게 주어진 첫 프로젝트는 디즈니랜드 설날 행사였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대규모 이벤트였죠. 이전까지 디즈니랜드의 설날은 중국 색채 일색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설날 문화를 모두 담아내는 건 어떨까요? 크리에이티브 팀 회의에서 제가 던진 제안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특히 미키와 미니에게 한복을 입히자는 아이디어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담당자들의 반발이 심했죠. 하지만 저희는 밤을 새워가며 한복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미키의 푸른 저고리와 미니의 색동 저고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 전문가들과 수차례 화상회의를 거듭하며 디테일 하나하나에 한국의 미를 담아냈죠. 예상대로 SNS에서는 논란이 일었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설날은 중국 문화라며 반발했고 디즈니 공식 계정에는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음력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죠. 마이클의 팀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즉시 이사회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 무모한 시도라는 제목이었죠. 제 책상에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과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나요?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찾은 관람객들은 한복을 입은 미키와 미니를 보며 환호했어요. 특히 아시아 각국의 젊은 관람객들은 SNS에 인증을 올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죠. 디즈니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수치로도 이는 입증됐어요. 설날 기간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특히 20, 30대 관람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복 입은 미키와 미니의 포토존은 항상 긴 줄이 이어졌죠. 이사회에 제출한 제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문화는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디즈니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 문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제임스가 다정하게 커피를 건네주더라고요. 다음 프로젝트를 묻는 그의 질문에 태블릿을 보여주며 미소 지었어요. 화면에는 이미 새로운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기획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공이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창 설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디즈니 불매운동이 시작된 거였죠. 설날은 중국 문화라는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 넘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움직임은 빨랐어요. 설날 프로젝트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을 계산해 이사회에 제출했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14억 중국 시장을 이룰 수 있다는 그의 경고에 일부 이사들은 벌써부터 예산 삭감을 거론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빙이 전 세계 시청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 로컬 오리지널 작품 상위 15개 중 9개가 한국 작품이라는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띄웠습니다. 우리가 잃을까 걱정하는 중국에서조차 한국 콘텐츠가 자국 작품보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략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전 세계 30% 이상의 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가 우리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올랐지만 우리에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71조 원의 투자 예산 중 상당 부분을 한국 오리지널 제작에 투입하기로 한 거죠. 마이클의 중국 마케팀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도 한국의 제작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제작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한국 제작진들의 노하우는 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나 봐요. 이사회에서 제가 발표를 마치자 처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트리밍 부문 흑자 전환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죠. 대표님은 이제 넷플릭스를 넘어서자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오리지널 라인업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어요. 서스펜스, 스릴러, 액션, 미스터리까지 장르도 다양해졌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중남미까지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어요. 스트리밍 시장이 전체 시청 시간의 38.7%를 차지하게 된 것도 고무적인 변화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IP 확장 전략 등 혁신적인 기획들이었죠. 중국 시장에서의 실패는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온 이메일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대표님이 한국을 디즈니의 새로운 심장이라 표현하신 그 메일을 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분기 실적 발표회가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적자에 허덕이던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는 3억 2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핵심 구독자 수는 1억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신규 구독자만 440만 명이 증가했죠. 특히 한국 콘텐츠의 성과는 놀라웠어요. 전체 매출이 6% 증가한 225억 달러를 기록한 데에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들의 공이 컸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대표님께서 저를 따로 불렀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사이드 아우트와 데드풀 앤드 울버린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와 한국 콘텐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자는 제안이었죠. 제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기획안을 검토하면서 문득 1년 전에 제가 떠올랐었어요. 중국 시장의 실패로 좌절했던 그때의 저는 이런 성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도전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디즈니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내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성공은 더 큰 도전을 불러왔습니다. 아시아 콘텐츠 전략 총괄과의 미팅에서 우리는 놀라운 수치를 마주했어요. 디즈니 플러스 최다 시청 로컬 오리지널 작품 상위 15개 중 9개가 한국 작품이었죠. 이제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닌 글로벌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이 2032년까지 4,77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새로운 오리지널 시리즈들의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장르별 수요를 예측하는 일이 더욱 정교해졌죠. 서스펜스 스릴러부터 미스터리까지 각 장르의 성공 가능성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제작진들의 진화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트렌디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었어요. 디즈니의 가족 친화적 브랜드 가치와 한국의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본사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면 의뢰 중국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모든 기획안에 한국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마블이나 픽사의 새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이 논의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가치 중심 소비 패턴 변화, 비밀번호 공유 제한에 따른 반발, 경쟁사들의 추격, 이 모든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은 역시 콘텐츠의 힘이었어요. 서울 사무실에서 온 새 기획안을 검토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는 거요. 한국의 이야기꾼들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최종 실적 발표회는 디즈니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1억 7천만 명의 구독자 달성, 32억 달러의 한국 콘텐츠 수출액, 숫자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오늘부로 조직 개편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중국 마케팀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새로운 아시아 콘텐츠 전략실이 신설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 수장을 맡게 되었다는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마이클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었죠. 축하합니다, 앨리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제 이 자리를 물려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당신이 6년 전 처음 중국팀에 왔을 때의 보고서입니다. 그때도 당신의 시각은 남달랐죠. 단지 제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 창밖으로 LA의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60개의 에미상 트로피가 줄지어 있는 수상 전시관에 새로운 빛이 내리쬐었죠. 한국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은 이제 할리우드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떠난 자리, 그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앨리스, 당신이 옳았어요. 변화를 두려워했던 건 우리였네요.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가 때로는 더 큰 성공을 만든다는 걸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이제 디즈니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한국 시장 진출을 처음 결정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의 선택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의 주요 글로벌 구독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K 콘텐츠의 힘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죠. 한국 콘텐츠는 이제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보편적인 감동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모두 한국 콘텐츠 투자를 강화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국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만들어낸 신뢰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LA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처음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디즈니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전환점이 되었죠. 서울에서 보내온 마지막 메일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진정한 스토리텔링의 힘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미래, 아니 글로벌 콘텐츠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의 창의력과 디즈니의 경험이 만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디즈니가 14억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무빙의 성공으로 입증된 한국 콘텐츠의 저력과 창의성이 돋보였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콘텐츠의 놀라운 성장,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만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제작 역량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